첫 번째로 핵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가할 때,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그때 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영토, 해역을 제공하는 국가들 내지는 동맹까지도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달리 말하면 조금이라도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핵 공격 대상에 포함하겠다. 사실은 금방 끝날 수 있는데 3년이나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 개의 전쟁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전쟁이요? 예. 북한군이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북한군은 아마 크루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고, 코미디언 출신으로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기를 모았고, 그런 인기를 발판 삼아서 전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해서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 바로 젤렌스키였는데요. 사실은 푸틴 대통령은 그 협안에 도장을 찍었고, 명분이 이제 생긴 건데. 예,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거기에 도장을 찍고 일단 전쟁을 끝내자는 단계까지 거의 갔었는데, 그 단계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와서 설득을 했던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리 영국이, 나토가, 서방 세계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 전쟁을 끝내지 말고 러시아와 계속 싸워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라고 합니다. 제 전공 분야는 현대사이고요. 주로 유럽사, 특히 이제 러시아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생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들 놀랬죠. 왜냐면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허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아니라 조 바이든 그렇죠. 행정부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가 2달 남았고 내년 1월에 트럼프 당선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사실은 이 현임 권력과 후임 권력 사이에 지금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늘 공약했던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노선이 다르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원조하고 도와서 러시아를 무릎 꿇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차기 행정부에서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남은 2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틀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방어 목적으로만 쓰게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때 좀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이틀 지난 어제 드디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중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브리안스크라고 하는 곳에 공격을 해서 6발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6발 중에 5발은 요격을 했고 1발은 떨어졌지만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재고에 한계가 있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러시아 본토로 날릴 공산이 크고요. 오늘 또 속보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격앙해서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할 어떤 그런 낌새가 있고,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피신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규모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수도가 미사일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할까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 푸틴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스트롱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헌법을 또 개정했어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핵 보유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도 같은 국가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쳤는데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0년에 러시아가 핵 교리를 또 발표했었는데, 그때는 러시아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에 크나큰 위협이 가해질 때 한해서 핵무기를 쓴다는 것이었고요.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그런 국가가 러시아의 위협을 가할 때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새로 발표된 교리에 따르면 문턱이라고 하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 핵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가할 때,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그때
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영토, 해역을 제공하는 국가들 내지는 동맹까지도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달리 말하면 예를 들면 나토 회원 국가가 우크라이나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제공할 때 그 국가에게도 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설령 비핵 국가여도 꺼리낌 없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교리를 발표해서 상당히 제한이 풀려서 조금이라도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핵 공격 대상에 포함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 그러면은 지금 인류에게는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이 좀 느껴질 만한데 그럼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을 때의 강도를 한 10 정도라고 하면 지금 강도는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나요? 글쎄요,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어떤 공포심은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조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핵무기가 전략 핵무기가 있고 전술 핵무기가 있는데 아무리 푸틴이 스트롱맨이지만 현 상황에서 전략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역량을 초토화하는 그런 무기보다는 전선에서 어떤 전황을 유리하게 가져오는 그런 제한된 폭발력을 가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이 전술 핵무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요. 러시아가 지난 3년 가까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제재를 받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경제가 버티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서방 미국과는 척을 졌지만은 그 외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의무량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요. 혹시라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요. 지금까지 러시아와 최소한 중립관계를 유지해왔거나 아니면 도움을 줬던 나라들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국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버텨왔는데 사실은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쓰게 되면 중국과 인도도 국제사회의 일원인 이상 러시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 선뜻 전술 핵무기라도 사용할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물론 꿈이 몇 개가 더 올라가긴 했는데 당장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좀 뭐랄까요, 쎄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불안한 것이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국적으로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 내지는 핵전쟁의 위협이 조금씩 고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고조된다는 추세를 생각하면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눈금 하나하나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비약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늦출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그럼 교수님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러시아와 미국의 핵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 사실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예. 어떤 입장,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되죠? 참으로 미묘한 상황이고 삐끗하면 큰일 날 예. 상황일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대한민국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냥 오진 않았겠죠. 당연히 원조를 요청할 것이고 그 원조가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행정부로서는 급하게 공격용 무기, 살상용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여기에 현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정부가 외교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크게는 동북아시아, 더 크게는 세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방어용 무기는 혹시라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상용 무기,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게 적지 않은
국익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덧 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겼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거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모든 전쟁이 다 복잡하기 마련이지만 더더군다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야말로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역사 전공이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따져보려면 300년,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 전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질학 비유를 들자면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라고 하는 지각판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라는 지각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지각판이 딱 맞물리는 단층선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각판이 맞물리면서 계속 어떤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가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것이 2022년 그때 푸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침공이었을 텐데요. 근데 단층이 그 맞부딪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금방 끝날 수 있는데 3년이나 예, 그렇죠.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 개의 전쟁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전쟁이요? 예. 일단은 2022년 2월로 돌아가자면 많은 분들이 그때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를 욕심장이 푸틴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해서 네.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헤르손주일 텐데요. 여기에 그 우크라이나인뿐만 아니라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쪽 지역의 한정에서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더 많았죠. 그래서 거기서는 공용어가 러시아였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계 주민이 많았었는데 2013년, 2014년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은 친서방 정치 세력과 친러 정치 세력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번갈아가며 집권하면서 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 2014년에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시 친러시아 대통령이 쫓겨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친서방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균형이 깨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집권하고 있는 친서방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2등 국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 하면서 분리독립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무장한 민병대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반군이겠죠. 그래서 중앙정부군과 분리독립 운동을 펼치는 러시아계 민병대 사이에 내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한 7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고 적지 않은 민간인 피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럽과 러시아 및 미국이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그 내전을 종식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협상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고통을 종식하고 우크라이나 내전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러시아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2년 2월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내전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독립국가 대 러시아라는 독립국가 두 국가의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이고요. 근데 사실은 체급 차이가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뭐 만만한 나라라든지 약소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라는 나라에 비해서 덩치가 작은 것은 사실이고 군사력에서 현격과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3년 된 것은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의 내전이 맨 밑에 있는 전쟁이라고 하면 그 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또 그 위에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패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 세 겹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세 개네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예.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예.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 전쟁이 예. 종식이 될 수도 있나요? 이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내부 사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런 사실은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양당 체제여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내정에서는 좀 두드러지는데 이 외정이라고 할까요? 국제 그 무대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이 있을 때는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해서 제압하는 그런 노선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 별 차이가 없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념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미국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되더라도 군사력을 저 멀리 투입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계 뭐 경찰 국가를 자처했죠. 예.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런 틀에서 벗어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였고 대통령까지도 지낸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 공화당 주류하고도 사실은 이게 벗어나 있는 상태였죠.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어떤 뭐 극우라고 하는 말을 듣는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조지 부시 같은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공화당 주류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중립을 지키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만큼 이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주류와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트럼프 후보의 입장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인데 왜 그럼 지금 미국이 위대한 지위에서 벗어났는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외 동맹국이 뭐 미국에게 중요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해쳐가면서까지 해외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달리 말하면은 해외에 쏟아부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고스란히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지속해 왔는데 그럴 돈 미국이 없다. 지원을 끊고 미국의 내정에 더 힘을 쓰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공약한 대로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은 사실은 내년 초에 곧바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서 우크라이나 대표와 러시아 대표를 앉힐 것이고 계속 트럼프 후보가 압력을 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종전을 이끌어내서 자기는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국력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고자 하겠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그렇죠. 정책을 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그렇다면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틀을 넓히자면요. 네. 헨리 키신저라고 아마 예전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때 냉전 때 네네. 미국의 세계 전략을 짰던 예. 분이었고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그분의 기본적인 구상이 이랬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한창 강할 때는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미국의 패권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에 고분고지 순종하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러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신저의 그 판단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에서 어떤 세력권만을 인정해 주면은 미국과 척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의 어떤 세력권을 인정해주고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미국이 우호 관계를 맺고 거기서 해방된 에너지를 몽땅 동아시아에 투입을 해서 중국을 주저앉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헨리 키신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실제로 뭐 트럼프 후보가 헨리 키신저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겉으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적대하기보다는 우호관계 내지는 중립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생긴 잉여의 에너지를 전격적으로 동아시아에 투입을 해서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가장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트럼프 당선자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요, 교수님. 예. 이 상황이 좀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여기 이제 북한이 끼어들어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북한의 개입, 이걸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유럽이라든지 러시아에 관련된 사항은 뭐 제 전공 분야니까 뭐 그럭저럭 알고 있는데 동아시아나 제가 북한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속 시원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지금 나름대로는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난 한 석 달 전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정예 부대를 빼돌려서 오히려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죠. 그게 바로 쿠르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내년에 있을 만약에 평화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쿠르스크가 작용을 하냐면요. 젤렌스키 대통령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러시아 본토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 뒤에 협상에서 영토 어떤 뭐 협상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일부 가지고 있으니 러시아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동부에 있는 땅과 일정 정도 교환을 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년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협상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것이 이후에 있을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의 어떤 패를 빼앗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협상 전에 탈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에 투입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정예병력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되찾는데 일단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가장 그 간단히 말해서 어떤 공격군이 방어군을 제압하려면 보통 병력의 3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예를 들면 3만 명이면 한 9만 명, 1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지금 공격을 했다가 이 틀어지기라도 하면 국제사회에서 망신은 당연한 것이고 이 전황이 더더욱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러시아는 그 총동원 상태가 아니라 부분동원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군의 주력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르스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아직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점령군의 3배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북한군이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북한군은 아마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전투병력으로 활용될지 아니면 보조병력으로 활용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의 개입을 허용하고 그들을 끌어들였다고 하면은 이 쿠르스크 탈환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카드이자 방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뭐 제 밥벌이죠.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너무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예.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짜 젤렌스키는 영웅입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적어도 2022년 침공을 당했을 때 그 많은 경우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위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키이우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사수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의지를 이끌어내는 그 시기에는 정말로 영웅이었고 전 세계 정확히 말하면 이 서방 세력의 우러름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 위상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 상당히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치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하고 있고 잘 싸운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세의 주도권은 러시아에게 있고 계속해서 러시아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80% 어떤 경우는 90%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 그게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빼앗긴 영토를 그대로 러시아에게 넘겨주고서라도 평화를 얘기해야 된다. 정전 협상을 맺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과반수에 살짝 못 미치지만 거의 그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젤렌스키가 과연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대로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많은 경우에 예전과 같은 어떤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출구 전략이 딱히 없어서 밀고 나가는 건 아닐까요? 젤렌스키 정부의 어떤 그 정권의 안위와 직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요. 우크라이나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거기에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출신으로 네.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기를 모았고 그런 인기를 발판 삼아서 전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해서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 바로 젤렌스키였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약은 뭐냐면요. 내전을 빨리 종식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치 세력과 친러시아 정치 세력의 이 갈등 때문에 정말로 고통을 겪고 왔는데 자기가 집권하면은 중립 정책을 펴겠다. 러시아로도 기울지 않고 친서방으로도 기울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을 했고 그러니까 균형을 잡겠다. 거기에 그 전까지 정쟁에 지쳤던 그리고 내전에 지쳤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몰표를 주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 공약을 쉽게 말하면 내팽개친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와 똑같이 내전을 계속 수행해서 이 반군을 제압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친서방, 구체적으로는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는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왜 그러면 공약을 내팽개쳤는가는 물론 뭐 정치가들이 모든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게 표현이 좀 미묘할 텐데요. 극우 민족주의 세력 내지는 근본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있거든요. 이 세력에게 휘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은 절대로 한치라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줄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에게 고통을 당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완전히 절연을 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민족주의 세력을 결국은 제압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희극인 출신이고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정치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전격적으로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권을 잡았는데 그 권력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급진 근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에게 포섭되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젤렌스키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결연하게 항전하겠다라고 예. 의지를 빗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환호하고 특히 서방에서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을 영웅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쇼잉업이 좀 있다. SNS라든지 이런 방송을 잘 활용해서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럴 듯하게 본인을 꾸몄다 이런 예.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예. 조작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프로파간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에서 모든 게 정당화되기 때문에 설령 거짓이더라도 전황에 유리하다고 하면은 가짜뉴스도 뿌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실을 부풀려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연히 카메라 익숙한 사람이고 어떤 방송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전 같으면 뭐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프로파간다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프로파간다를 하는 측면에서 다른 전통적인 정치가보다 뛰어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전략적인 승리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미묘한 문제가요. 지금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제가 기억하기에 석 달인가 뒤에 결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에 협약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빨리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푸틴 대통령은 그 협안에 도장을 찍었고 명분이 이제 생긴 건데. 예,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거기에 도장을 찍고 일단 전쟁을 끝내자는 그 단계까지 거의 갔었는데 그 단계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와서 설득을 했던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리 영국이 나토가 서방 세계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 전쟁을 끝내지 말고 러시아와 계속 싸워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렵사리 만들어진 협상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가 모든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빼앗긴 땅을 되찾고 더 큰 어떤 추앙을 받으면서 영웅이 될 것인가 뭐 이런 판단을 했을 텐데요. 그때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깨버렸네요. 그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지속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야, 그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예. 그것 때문에 몇 배로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제안이 상당히 솔깃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텐데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은 3년 동안 지속이 됐고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전황도 불리하다고 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선택이 이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안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네. 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자, 지금 뭐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사실 속마음은 빨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자기들에게 명분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결과적인 이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러시아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거의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러시아도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겪을 것이고요. 또한 설령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러시아 경제가 비교적 잘 버텨왔고 오히려 그 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2%, 3%의 성장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시 경제,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러시아 그 경제 운용팀이 능력을 발휘해서 잘 버텨왔는데 거품은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반 뒤에는 이 거품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 전까지 전쟁을 확실하게 매조지하면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대세는 러시아에 가 있지만 끝맺음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크네요. 예. 그래서 뭐 상처뿐인 영광, 서양에서는 그래서 피로스 왕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를 쓰는데요. 전형적인 피로스 왕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를 우리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예. 근데 그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달이거든요. 이 2달 안에 전쟁이라는 거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급발진하거나 예.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의 성향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의외로 푸틴 대통령이 사실은 그 다혈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냉철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참을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는 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확전을 시도할 텐데 여기에 과연 그 푸틴 대통령이 말려들 것인가? 겉으로는 상당히 러시아의 위세를 보이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겠지만 제가 아는 한 푸틴 대통령은 더 길게 내다보면서 상당히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분쟁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이상 일정 정도 응징을 해야 될 텐데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전쟁이 확장되는, 그리고 또 말하자면 나토 국가들과의 분규를 불사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전쟁은 끝날 것 같다라는 희망이 지금 생기거든요. 한 2월 정도면은 저희가 그런 좋은 소식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사실은 저로서도 사실 판단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요. 우크라이나를 돕긴 돕되 원칙을 내세우면서 앞서서 나가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오버하지 말아라는 예, 얘기죠.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처신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관계를 생각해서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방어용 무기, 이런 무기를 지원해야지 살상용 무기라든지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나온 러시아의 핵교리에 따르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라든지 공격 무기를 제공하는 순간 우리도 대상이 되는 그 거죠.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된다는 것은 아주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외교라는 게 항상 네. 어렵잖아요. 담정이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잘 조절하게 되면 결국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토끼, 러시아라고 하는 토끼를 대한민국 네. 입장에서는 다 잡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당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슬기를 모아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제가 똑부러지는 해결책이라든지
어떤 묘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원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노심초사하고 있을 국민들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전쟁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우크라이나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판단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과 별도로 이 전쟁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또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 객관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전투가 지속될 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전쟁의 전황을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고 나서게 된다면은 이건 대한민국에게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다고 보고 조금은 어떤 우리의 윤리 감정이라든지 도덕 감정에 어긋날지는 모르지만 국제사회는 냉철하고 냉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적합한 처신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의 관계를 끊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쟁은 현실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스포츠 경기가 아니네요. 보통은 약자를 응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약소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약소국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뭐 그런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긴 가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은 이 4대 열강, 즉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이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러시아를 굳이 그렇게까지 적대적인 국가로 돌리는 선택이 과연 우리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가 한번 좀 차분하게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특별히 저희가 잘 몰랐던 세계의 전쟁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예, 그렇죠. 이게 겹쳐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제가 전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러시아가 침공해서 러시아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긴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